이번에는 디자이닝 유튜브 앤 넷플릭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목적인데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능적인 requirement, 비기능적인 requirement,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해서 세 개로 나눠봤고요. 먼저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비디오 업로드, 쉐어, 서치, 라이크, 디슬라이크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 본 수와 그리고 다른 그런 어떤 통계 데이터들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코멘트를 비디오당 코멘트를 더하거나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기능적인 거는 reliability가 높아야 되고요. 어떤 비디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플리케이션을 하면 되겠죠. 하이 어벨러블이 하이 컨시스턴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네요.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서비스가 되는 쪽이 일관적으로 보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계에도 그쪽 어벨러빌리티를 더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유저가 한동안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그거는 뭐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콘시스턴 일관성이 떨어져도 괜찮다. 리얼타임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유저는 어떤 렉도 느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범위에 속하지 않은 건 이제 비디오 추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채널, 서브스크립션, watchnet, later, 나중에 보는 거, favorite,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은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를 한번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일단 토탈 유저를 thousand, million, 1.5 빌리언으로 잡았고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를 800 밀리언으로 잡았습니다. 유저당 비율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사이트에 접속된다고 보고요. 올리는 동영상 대비 보는 비율은 1대 200. 하나가 올라가면 한 200번 정도 보는 걸로 잡았습니다. Our source of uploaded video는 분당 500시간 정도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된다라고 봤고요. 밴드위치 of 업로드 비디오는 분당 10MB가 업로드 밴드위치가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미닛 비디오 사이즈, 1분 비디오 사이즈는 50MB 정도로 잡았고요. 먼저 토탈 비디오 뷰 포 세컨드를 보겠습니다. 자, 토탈 비디오 뷰 포 세컨드를 볼게요. 보려면 일단 일일 사용자 수에 일일 사용자 수가 한 번 접속하면 몇 번을 본다 그랬죠? 5번 본다 그랬죠? 그거를 초로 나눠지겠죠? 하루니까 86,400초 나누면 나오고요. 그리고 뷰 업로드 for second를 구해 볼게요. 뷰 업로드 for second는 이거에 1대 몇이죠? 200이죠? 200을 나누면 업로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뷰 대 업로드 사이즈가 1대 200이기 때문이겠죠? 없어졌네요. 다음 이제 스토리지를 보겠습니다. 스토리지는 Our source of uploaded video. 여기서 시간이니까 분을 시간으로 하려면 60을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해줘야 되는 게 1분에 50MB를 60으로 나눠주는 거 해서 25,000 메가바이트 per second. 그러니까 2005, 25기가 정도 되겠네요. 25기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밴드위치 보겠습니다. 밴드위치는 마찬가지로 이거에 곱하기 60분 곱하기 밴드위치 업로드 10MB per minute를 60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얘는 요거에 곱하기
뷰는 2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가, 기가, 테라, 1테라바이트 정도의 아웃고잉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시스템 API를 보겠습니다. 잠깐 물을 좀 볼게요. 봅시다. API는 크게 세 가지: 업로드 비디오, 그 다음에 서치 비디오,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는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거겠지요. 먼저 업로드 비디오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API 데브 키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비디오의 타이틀, 그리고 비디오의 설명, 그리고 비디오에 딸려있는 태그들이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비디오의 카테고리 아이디와 기본 언어, 그리고 레코딩 관련 정보, 그리고 비디오 콘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 레코딩 디테일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가고요. 지역이 된다고 하네요. 어느 지역에 비디오가 레코딩 되어 있는지. 그러면 뭐 롱기튜드랑 레티튜드, 위도와 경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다음 여기 있는 비디오 콘텐츠는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 업로드할 비디오들 스트리밍 통해서 계속 업로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리턴은 이제 스트링 값으로 되고요. 석세스 되면 HTTP 202 리퀘스트 억셉트가 되겠고요. 페일 되면 에러 코드가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치 비디오 보겠습니다. 얘도 제일 처음에는 항상 그렇듯이 API 데브 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서치 쿼리가 다음에 오고, 유저 현재 로케이션. 왜냐면 제가 한국에 검색하는데 미국에 대한 정보들만 다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필요하고요. 리턴 돼야 될 그 최고 비디오 숫자, 그리고 페이지 토큰을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봅시다. 서치 쿼리는 여기 써있네요. string contained search term. 그 서치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맥시멈 비디오 투 리턴은 넘버 타입으로 보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번 리퀘스트에 리턴되는 그 결과의 숫자의 최대 값이라고 하네요. 페이지 토큰은 페이지라고 합니다. 리절트 셋에서부터 온 페이지들. 리턴은 이제 제이슨으로 옵니다. 첫 번째로 뭐 나오면 비디오 리소스의 리스트가 오고요. 다음 비디오 타이틀, 썸네일, 비디오 크리에이션 데이터하고 뷰 카운트가 나오게 되죠. 이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화면에 이쁘게 하나씩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비디오 있겠습니다. 얘도 처음엔 항상 같듯이 API 데브 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할 비디오는 비디오 아이디로 찾게 되고요. offset 중간부터 봤다면 어디부터 봤는지 그에 대한 표시, 코덱 비디오의 코덱은 지금 어떤 게 되는지, 리졸루션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넣고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리턴이 되면서 리턴된 값은 스트리밍으로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offset은 넘버인데요. 항상 유튜브 보시면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그 핸드폰으로 보다가 중간에 바꿔서 PC로 보면 거기서 제가 봤던 부분 이후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offset을 입력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던 부분부터 이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이레벨 디자인 보겠습니다. 하이레벨 디자인은 머듈을 한 몇 개 정도, 5개 내외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자, 근데 얘는 좀 많네요. 이게 워낙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또 그런 모양입니다. 자, 유저는 업로드도 하고요, 서치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웹서버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웹서버는 어디에 그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으면 누구한테 시키죠? 앱서버한테 시키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가 필요한,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면 여기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면 메타데이터 요청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메타데이터에 있는 그 비디오 아이디나 비디오 위치 그 패스를 통해서 해당 비디오와 썸네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업로드를 시켰다 그러면 웹서버에서 앱서버로 가고요. 스트리밍이 어느 쪽에 들어가냐면 그 프로세싱 큐에 하나씩 쌓여서
앞에 것들이 시작하기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순서 차례까지 오면 이 비디오를 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엔코딩이 끝나면 엔코딩된 파일은 어디에 들어간다? 비디오 썸 스토리지에 들어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메타 정보는 어디에 들어간다? 메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냐? 여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고요. 웹서버에서 사인업을 해서 유저 정보를 넣으면 앱서버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 프로세싱 큐는 아까 우측 상단에 보였던 그 업로드를 할 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프로세싱 큐에 그 스트리밍을 놓고 앞에 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세싱 큐고요. 업로드된 비디오는 프로세싱 큐에 푸시가 된다. 엔코더는 다양한 형식으로 엔코딩이 되고요. 비디오의 썸네일, 분산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티브 스토리지, 아마존 S3 같은 경우에 비디오랑 썸네일이 저장이 됩니다. 유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RDBMS가 좋고요. 유저 정보,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등이 저장이 됩니다. 비디오 메타 스토리지는 얘도 RDBMS, 비디오에 관련된 정보. 왜 RDBMS에서 되는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RDBMS에서 가려면 얘는 이제 수직 확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대신 릴레이션은 많아도 괜찮다.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보겠습니다. RDBMS, MySQL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굳이 MySQL이 아니라 MS SQL이나 오라클도 똑같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테이블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했으니까 얘도 대문자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비디오, 코멘트, 유저 테이블 3개고요. 간단하게 보죠. 비디오는 이제 비디오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고 인티저형으로 잡았습니다. 타이틀은 128자 잡았고요. 디스크립션은 512자로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인티저 4바이트로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썸네일은 그 썸네일이 있는 그 오브젝티브 스토리지의 패스 128개로 하게 되는데 보통 패스는 한 256개 정도로 하는데 좀 작게 최적해서 쓰면 128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유저 아이디는 이제 인티저형으로 되고 얘는 포린키가 되겠죠. 이 비디오의 주인 아이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크스는 이제 얼마나 많이 라이크를 받았고 디스라이크를 얼마나 많은 디스라이크를 받는지, 뷰는 이 무비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되겠고요. 코멘트는 이제 동영상에 딸려 있는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고요. 인티저로 잡았고 비디오 아이디는 인티저로 해서 포린 키로 잡았습니다. 유저 아이디도 포린 키로 잡았고요. 코멘트는 바 캐릭터로 해서 512자까지 넣게 되고 크리에이션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4바이트짜리 넣습니다. 유저는 이제 유저 아이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인티저로 잡았고 이름은 20글자, 이메일은 32글자. 오호, 여기도 어드레스가 들어갔네요. 어드레스는 이제 256자로 잡았습니다. 512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지는 이제 인티저로 잡았고요. 데이터 오브 버스는 데이터 타임, 레지스트레이션은 이제 타이니인트로 true and false 값만 처리했고요. 크리에이션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라스트 로그인도 데이터 타임으로 했습니다. 컴포넌트 디자인 한번 보시죠. 22번. 자,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 웹서버는 이제 앱서버한테 자, 고객이 동영상 올리기 들어갑니다. 했다 받으세요 하면 앱서버는 그걸 어디다 놓는다? 프로세스 큐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끝나고 얘가 이제 차례가 되면 엔코딩을 하지요. 엔코딩을 해서 엔코딩에 나온 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간다?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이건 RDBMS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는 빅테이블 썸네일 스토리지에다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비디오는 이쪽 비디오 스토리지에다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썸네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웹서버 그 검색 같은 이 정도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랑 이미지는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캐싱이 되겠어. 캐시에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 이렇게 자주 드는 거는 뭐 캐시뿐만 아니라 CDN에도 올려서 클라이언트한테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저 매니지먼트는 여기에 사인업이 있으면 사인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고객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지게 되겠죠. 서치를 했습니다. 웹서버는 서치를 해라 하면 어디서 갖고 온다? 메타데이터에서 그 서치에 만족하는 그런 동영상 정보들을 가져와서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결과값은 이제 반환을 할 때 그 캐시에 있는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갖고 오고, 없는 경우는 이쪽에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갖고 오고 이쪽으로 갖고 오고 식으로 갖고 와야 되고요.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치 끝나고 이 동영상 볼 거예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그 비디오가 캐시에 있다 그러면 이제 캐시에서 가져올 것 같고요.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비디오 스토리지에서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목적! 시스템 읽기가 아주 무거우므로 비디오를 빠르게 검색하고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리드 앤 라이트는 아까 capacity estimation에서 어떻게 잡았죠? 200대 1로 잡았죠? 하나가 올라가면 200번 정도 본다 라고. 비디오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비디오는 사이즈가 크나요 작나요? 크죠. 릴레이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딱 적합한 거 있죠. 그쵸?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분산 처리 환경이 되고요. 하드 분산 처리 distributed file system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글러스터 FS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고요. 리드 트래픽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하면 일단 리드와 라이트는 어떻게 하나에다 놓는다, 분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느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리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데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디오 사본이 여러 개이므로 이렇게 트래픽을 다른 서버에 배포를 해서 그 트래픽을 분산 처리할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는 이제 전차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슬레이브로 합니다. 먼저 슬레이브에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마스터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끝나면 이 마스터가 슬레이브 하나하나씩 저장해 놓는 형태가 되겠고요. 실제로 리드 오퍼레이션 시에는 슬레이브를 트래픽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문제점 있네요. 새로운 비디오가 먼저 저장되는 메타데이터는 마스터에 먼저 저장됩니다. 그렇죠? 이때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싱크가 되지 않죠. 왜? 언제까지? 슬레이브가 그의 마스터에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그때 이제 유저가 이제 슬레이브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오래된 데이터를 반환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싱크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썸네일 이미지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얘도 사이즈는 작다 그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도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됩니다. 모든 비디오에 5개의 썸네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기 트래픽이 엄청나게 되죠.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비디오 하나당 여러 개의 썸네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지 결정적 고려사항, 썸네일 사이즈는 5KB 잡고 썸네일 리드 트래픽은 무비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검색할 때마다 썸네일 다 보여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도 썸네일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모든 썸네일이 디스크에 있다면 디스크 다른 위치에서 파일을 읽으려면 많은 검색을 수행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캐시나 CDN에다 많이 올려놓지요. CDN은 아닐 겁니다. 캐시에다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빅테이블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여러 파일을 하나의 블록으로 결합하여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데이터를 읽는데 매우 효율적이고요. 캐시 보겠습니다. 캐시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썸네일을 넣으면 지연 시간을 개선하는 그만큼 히트레이트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썸네일 파일 사이즈가 작으면 메모리에다 다 캐시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비디오 업로드, 연결이 끊어지면 동일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들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렇겠죠. 청크로 나누어서 보내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연결이 끊어져 에러가 나오면 여기까지 보낸 청크 이후의 청크로부터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 드롭박스에서 했던 거와 같아요. 비디오 엔코딩 워크플로우는 비디오 처음에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큐에 새로운 작업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내 순서가 오면 이제 비디오를 여러 형식으로 인코딩 하고요. 인코딩 완료되어 업로드에 알리고 비디오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메타데이터 샤딩을 보겠습니다. 비디오가 너무 많은 비디오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리드로드가 한 200대 1 정도로 매우 높으면서 리드라이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야 됩니다. 샤딩은 유저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과 비디오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뭐 다른 거랑 또 다 똑같아요. 장점은 그 유저별로 이렇게 서버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한 사용자가 하나의 모든 데이터가 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죠. 해시 펑션은 이제 유저 아이디 퍼센트 서버 대수로 하게 되겠고요. 사용자가 비디오를 쿼리하는 동안 해시 펑션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서버 잠담에 다음 서버를 읽을 수가 있고요. 타이틀별로 비디오를 검색하기 위해 모든 서버를 쿼리합니다. 각 서버는 비디오 세트들을 반환하고요. 중앙 서버는 집계하고 순위를 정한 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죠. 문제점은 항상 이게 하는 거 똑같아요. 한 유저 문제 있고요. 한 유저를 보유한 서버는 이제 그 쿼리가 많이 로드가 돼서 병목 현상 발생되고 전반적인 성능에 문제가 되죠. 그 서버만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몰려버리면 그만큼 또 기다리는 리스폰스 타임도 길어지겠죠. 일부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많은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균형하게 서버에 배포하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미리 해시 펑션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거를 미리 정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동적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시 펑션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일관된 해시, 컨시스턴트 해싱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것도 못 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다시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을 하겠습니다. 해시 펑션은 유저 아이디 대신에 비디오 아이디가 쓰이겠고요. 그 서버 셋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비디오를 찾기 위해 모든 서버를 쿼리를 합니다. 각 서버는 비디오 세트를 반환하고 중앙 서버와 집계하고 순위를 정한 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는데요. 핫비디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아이디별로 나눴기 때문에 DB 앞에 핫비디오를 저장하는 캐시를 도입하면 성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디두플리케이션을 하겠습니다. 두플리케이션의 반대죠. 중복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죠. 데이터 스토리지 동일한 비디오 사본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장 공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캐시에도 중복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캐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트워크 사용량도 네트워크를 통해 캐싱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양도 증가될 수가 있고 에너지 컴수션, 많은 양의 스토리지 비효율적인 캐시 및 네트워크 사용으로 에너지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뭘 검색하면 비디오가 중복돼서 검색되고 비디오 시작도 더 느려지겠고 스트리밍도 중간에 끊기는 형태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디두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라인 디두플리케이션 한 가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사본을 인코딩 전송 저장하는데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그렇죠. 디두플리케이션 하니까요. 먼저 비디오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구글이 비디오 일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 일치 우상상관을 이용해 중복을 찾고요. 업로드 중인 비디오의 사본이 이미 있는 경우 바로 업로드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새로 업로드 중인 비디오 퀄리티가 대신 같은 거라도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비디오 해상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럴 경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업로드 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뭐 3분짜리인데 이번에 올리는 거나 5분짜리라고 한다면 기본 부분에 누락된 부분만
그러니까 3분부터 5분까지의 것들만 부분적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청크로 올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다음 로드 밸런싱을 보겠습니다. 캐시 서버 간 컨시던트 해싱을 사용을 합니다. 캐시 서버가 로드 균형에 도움이 되고요. 비디오를 정적 캐시 기반 구성표를 사용해서 서버에 매핑함으로 샤딩 해시 펑션으로 샤딩을 하는 거죠. 각 비디오의 인기가 다르면 서버에 고르지 않은 로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인기가 얻으면 해당 비디오의 복제본이 있는 서버들이 다른 서버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서버는 동일한 캐시 위치에서 덜 사용 중인 서버로 클라이언트를 리다이렉션 시킵니다. 그러거나 다이나믹 HTTP 리디렉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캐시를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글로벌 서비스죠. 그래서 전 세계 분산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규모 비디오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리적으로 분산된 많은 수의 비디오 캐시 서버를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시켜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더 가깝게 빠르게 전달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쪽에 캐시 서버가 있다면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겠죠. 동영상 용량이 크므로 사용자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캐시 서버의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왜 균등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하죠? 일을 골고루 시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명한테 일을 시키는데 2명만 열심히 시키고 나머지를 놀린다면 어떻게 효율성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동등하게 똑같이 시켜야지 같은 시간에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핫 데이터베이스 라우를 캐시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서버용 캐시를 도입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돌아가기 전 mem캐시를 사용해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캐시를 한다면 원하는 행이 있는지 빠르게 먼저 mem캐시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mem캐시에 있는지가 아니라 DB에 원하는 행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캐시 제거 정책은 항상 똑같습니다. LRU, List, Recently Used. 다음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웹페이지의 출처 및 컨텐츠의 전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웹 컨텐츠를 사용자에 전달하는 분산 서버 시스템이다. 핫비디오를 CDN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CDN은 여러 곳에서 컨텐츠를 복제합니다. 비디오가 사용자에 더 가까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호비 저것으로 비디오의 친근한 네트워크에 스트리밍이 된다고 하네요. CDN은 캐시되지 않은 덜 인기 있는 비디오는 어디에다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을 하겠죠. 하루에 10개에서 20회 미만이라고 하네요. 폴트 톨러런스 내결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 서버 간 배포는 이제 컨시던트 해싱을 사용해야 하고요. 일관된 해싱은 사용 불능 서버 교체뿐만 아니라 서버 간의 로드를 분단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